여기 바로 최지향 학생이 엽서에다가 오늘 나오실 정성일 씨의 사진까지 붙여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일 씨. 안녕하세요. 오늘 사베지 나잇 말씀해 주실 거죠? 네. 그런데 이 사진 도대체 어디서 찍으신 거예요? 아,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그 모자 있잖아요. 예. 그걸 쓰고 아주 입을 앞으로 삐죽 내밀고 찍으셨는데. 예전에 있던 그 직장에서 나온 그 잡지에 실린 사진인데요. 네. 최지향 씨죠. 그 네. 어려움을 뚫고 이 영화를 보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중학교 때 그 영화만 봤다 하면은 걸리는 학생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늘 문제 삼던 그 중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네. 너는 도대체 앞으로 뭐가 되려고 이러느냐? 네. 근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영화평론가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좋은 영화평론가가 되거라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걸려도 모른 척 하시는 바람에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정성일 씨를 만들어주신 분이네요. 최지향 씨도 아마 영화평론가로 저와 함께 먼 훗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동료가 되기를 저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최지향 씨가 지적하신 대로 바로 사베지 나잇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다른 소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그 두 가지 인용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번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정말 무서운 것은 에이즈가 우리 시대의 가장 풍부한 문화적 유산이 되었다는 것이다. 에이즈는 무시할 수 없는 형태로 삶과 죽음, 계급과 섹스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크라운 그 퍼블리싱이라는 유명한 출판사의 편집 부장이신 데이빗 크로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또 한마디 있습니다. 유명인 100명이 에이즈에 걸렸다 해도 지금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락커드슨이나 안소니 퍼킨스가 에이즈에 걸렸을 때도 내 부모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들의 관점이 변한 것은 내가 에이즈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게이 레즈비언 연맹 창립자이자 작가인 레널 예이츠 리스트의 얘기입니다. 에이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더럽고 불쾌하고 그리고 생각만 해도 구토증이 나오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게 되고 그리고 100년 전에 우리의 삶에 대한 모순을 지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러시아에 살았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에이즈라는 바로 그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현대에 대한 근심이며 네. 우리에게 던져진 화두이며 그리고 우리가 현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현대 유럽 영화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 하나는 인종편견, 웨이시즘이고 예. 또 하나는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를 불러 이야기하기를 수많은 철학자들은 그것을 현대 바이러스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사실은 오늘은 진실을 얘기해야 될 순간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영화평론가들이 구태여 침묵을 지켰었던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 프로를 들으시는 이 프로그램의 정말 전문적인 청취자 여러분들 현대 유럽 영화 특히 여러분들이 흔히 좋아하는 감독의 리스트에 올리는 레오스 게락스나 릭베송의 영화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에이즈에 대한 심각한 사고입니다. 레오스 게락스의 모베상이라는 그 나쁜 네. 피라는 영화가 기억나실 겁니다. 네. 이 영화의 제목은 나쁜 피입니다. 아, 이 영화에는 이 영화 전체를 감싸고 도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테베 오라는 병입니다. 네. 사랑 없이 사랑하면 이유 없이 죽는 병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에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피에 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오스 게락스는 에이즈라는 시대 앞에서 사랑이라는 문제를 살아가야 된다는 문제를 젊음의 문제를 문명에 관한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피는 사실은 에이즈가 그 주제이며 소재이며 그리고 레오스 게락스가 그렇군요. 근심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영화 속의 주인공 알렉스가 저 먼 곳으로 떠나고 싶어합니다. 두 여자를 떠나서 델피느 셀리와 그리고 줄리에트 비노시를 떠나서 알렉스는 데니스 라방은 멀리 떠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가 끊임없이 그리는 비행기 아비용은
라 아비용이 아니라 르 아비용, 그러니까 남성 명사 르 아비용입니다. 예. 이것이 엉뚱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룩베송의 그랑블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공 장마르크 바는 계속해서 바다 깊이 들어가고 네. 그의 친구와 경쟁을 벌리다가 그 친구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멀리하고 그는 바닷속에 뛰어들어 돌고래와 우정을 나눕니다. 네. 그 돌고래 도뺑은 라 도뺑이 아니라 르 도뺑, 그러니까 남성 명사 르 도뺑입니다. 동성애 이것은 섞이 나오시군요. 그렇죠. 예. 그랑브루는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그 사랑을 건너뛰어서 거기에는 자연에 동화되는 것, 자연 속에서 문명에 의해 타락되어가는 그것에 대한, 즉 에이즈를 통해서 오히려 문명을 불결하고 그리고 타락한 것으로 보는 사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벨 이마주가 새로운 것은 이들은 사랑을 근본적으로 에이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그 에이즈를 보통 시다, 그러니까 시다? SEDA, 그러니까 네. 그 순서가 바뀌어서 시다가 되는 셈인데요. 네. 그러나 지금까지 등장한 어떤 감독들보다도 사베지 나이트의 시릴 꼴라르는 그 누구보다도 용기 있게 에이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릴 꼴라르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시릴 꼴라르는 레오스 게락스보다, 룩베송보다, 그 어떤 감독들보다 그는 베리티 시네마, 진실의 영화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거칠고 그 영화가 갖고 안고 있는 그러한 주제들이 거칠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실에 관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프랑스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프랑스에는 영어에 게이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네. 프랑스가 동성 연애자들에 대해서 그만큼 엄격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프랑스는 그 HIV 환자, 그러니까 양성 환자죠.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확인이 되는 환자들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곧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인데, 이 HIV 환자에 대해서 유난히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인구를 갖고 있는 영국의 HIV 환자가 영국의 경우에는 2만 5천 명인데 네. 프랑스에는 약 3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한 병원 보조 기금이, 펀드가 영국의 경우에는 75%를 차지하는데 영국은 15%로 측정돼 있습니다. 프랑스는요? 그러니까 네. 한나 아렌트는 그것을 일컬어서 정부가 아예 제도적으로 대학살을 벌이고 있다고까지도 얘기합니다. 네. 실제로 정부는 HIV 환자들을 방치하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시릴 꼴라르의 세비지 네. 나잇은 바로 그런 소외의 공간에서 만들어진, 예. 그러니까 에이즈를 통해 유럽에서의 의사소통, 불어에서의 그 꿈니카스용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네.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내가 남과 하나가 되는 것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단어이기도 하는데요. 동화를요. 그렇죠. 예. 그 꿈니카스용을 다시 생각하기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시릴꼴라르에 대한 소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릴꼴라르는 엔지니어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 대학에서는 고등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했었고 영화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던 이 학생이 어느 날 세상 만사가 따분해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아무도 모르는 지방으로 내려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80년 룰루라는 영화를 찍으러 우연히 그 지방에 내려온 모리스 피알라 감독과 만나게 됩니다. 이 모리스 피알라 감독은 작년에 그 반고흐라는 영화로 우리나라에도 네.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프랑스 영화에서 80년대의 프랑스 영화의 장 르누아르라고 불리울 만한 그 위대한 감독인데요. 이 청년의 흥미를 느낀 피알라는 1983년에 우리들의 사랑에 아노자무르라는 영화의 조감독과 조연 배우를 시릴 꼴라르에게 맡겼습니다. 네. 그리고 꼴라르는 그 후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높은 이상, 알제리, 그리고 백인 여인, 또 타그르라는 단편 영화와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찍던 1986년 우연히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음을 알게 되었고 병원에서 확인해보니 HIV 양성 반응이 네.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고통을 담기 위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소설의 제목이 꼬르담 라무르,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불치의 선고를 받은 사랑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써나가다가 꿀라르는 갑자기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소설도 쓰지만은 이 모든 것을 영화에 담을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꿀라르는 이 영화에서 원작, 각본, 감독, 음악, 주연을 모두 맡았습니다. 이 사비지 나잇은, 이 영화는 분석을 거절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는 과도하게 상징적으로 만들려 하지 않았고 네.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고 흔히 에이즈 양성 반응의 예술가들이 그러듯이 유서를 쓰듯이 찍어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네. 한번 그 에이즈로 죽어가거나 죽은 철학자나 예술가들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우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요즘 유행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자이자 구조주의의 철학자로 유명한 미셸 푸코가 있습니다. 네. 그도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또 무용가로 유명한 루돌프 누레예프도 네.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코러스 라인이라는 영화 아시죠? 네. 그 영화의 원래 브로드웨이 뮤지컬 안무를 맡았던 마이클 베닛도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까이드 시네마 편집장인 세르주 다니도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인어공주와 미녀와 야수의 작사가였던 하워드 애쉬만도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퀸의 리드 보컬이었었던 프레디 머큐리도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리스트를 치는 데 있어서는 1인자라고 알려졌었던, 그래서 제2의 클라우디오 아라우라고까지 불렸었던 촉망받는 피아니스트 호르헤 볼레도 43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사이코의 안소니 파킨스도, 그쵸. 또 앵그리 영맨 감독으로 알려진 뉴욕 파와도 맞먹을 만한 영국의 영화 감독 토니 리차드슨도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그들 모두에게 바치는 진원곡이자 또한 그들이 죽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라고 항변하는 영화이기도 할 것입니다. 영화는 3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짱이라는 30살의 사진작가와 네. 롤라라는 17살의 소녀, 그리고 샘이라는 스페인에서 와서 프랑스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영화의 전체 이야기는 고의적으로 상투적이고 그리고 이런 삼각관계는 사실은 우리가 진부할 정도로 많이 보아온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 영화에서 이 삼각관계란 것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것은 그들의 성관계입니다. 네.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아마 그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는 타이틀이 붙은 만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인터코스, 그러니까 성적 교섭을 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결코 그 주제가 성적 교섭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스타일의 영화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영화를 이렇게 찍어도 영화가 되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네. 영화를 오랫동안 잊어왔었던, 영화라는 것은 미장센으로 만들고 편집과 세련된 연출과 그리고 다듬어진 카메라 스타일과 주연 배우들의 연기와 풍경과 색깔을 골라서 만들어야 되는 공간의 영화만을 우리는 오랫동안 집착해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영화가 회화의 전통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영화가 공간의 예술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릴골라르는 그것이 공간이 아니라 시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시릴골라르는 영화의 시간, 영화의 리듬에 관해서 사고하기를 제안합니다. 그것은 아주 심각한 의미입니다. 시릴골라르는 네. 자신이 있어야 될 공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어떤 공간에서도 낯설은 사람이며 그 어떤 시간에서도 죽음에 쫓기는 것이며, 그래서 공간보다도 시간에, 심지어 시간조차도 정지된, 그 시간조차도 정지해버린, 그야말로 영화가 온통 리듬에 가득 차는 그 선율의, 음률의, 네. 그것이 사운드가 아니라 그야말로 영상의 음률에 시릴골라르는 그 자신을 내맡깁니다. 그러니까 그는 공간의 영화, 그러니까 정지된 공간이라는 개념의 죽음을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영화가 앙리베르그송이 이야기하기를, 영화라는 장면이라는 것은, 영화의 장면이라는 것은, 영화의 화면이라는 것은 의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예. 의식이라는 것은
움직임입니다. 정지한다면 그것은 이미 의식이 아닙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장면은 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장면이라는 것은 이미지의 운동이고 그것이 이미지의 운동이라면 화면은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릴꼴라르는 영화 속에서 영화 자체가 사고가 되고 선율이 되고 음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스릴꼴라르는 그것을 불안의 의식, 타자의 의식, 절망의 의식으로 그려냅니다. 영화는 그가 사는 곳은 세느 강변 옆 에펠탑이 정면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의미입니다. 에펠탑이란 유럽의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에펠탑 위에 올라가면은 에펠탑에 올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삥 돌아서서 그러니까 어떤 곳에 쓰면은 여기서부터 로마까지 몇 킬로, 여기서부터 동경까지 몇 킬로, 여기서 서울까지 몇 킬로, 여기서 뉴욕까지 몇 킬로 빙빙 돌아가 이것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나폴레옹 이후 시작된 근대 유럽의 중심은 에펠탑이라는 사고가 근저에 있습니다. 스릴꼴라르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내려오면 유럽의 근경 문화 사이를 방황합니다. 그가 파리 거리에서 만나는 것은 그리스인들의 전통 민요와 네. 스페인들의 집시 바 예. 음악들 뿐입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오면 유럽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파트는 유럽의 중심이자 주변인 것입니다. 그는 알제리에서 돌아와 세느강 옆 에펠탑이 보이는 아파트 옥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영화가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사고를 원합니다. 알제리는 유럽인들에게, 특히 프랑스인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이의 제기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서 모든 식민지는 독립해야 된다는 것이 근대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알제리는 2차 대전이 끝나서도 계속 프랑스의 식민지로 그쵸.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알제리는 민족 독립 선언을 했고 그리고 무수한 희생을 겪고 1961년 2년에 대규모 학살을 거쳐서 63년에야 비로소 독립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한 입으로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프랑스 혁명 정신을 이야기했고 또 한 입으로는 인종평등과 제3세계 식민지 정책을 편 그 야만의 얼굴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알제리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겠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답입니다. 이 영화는 관계,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네. 의사소통, 코뮤니카시옹에 관한 영화입니다. 예. 이 영화의 주인공 장은 바이섹슈얼, 그러니까 양성적인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장과 관계하는 사람은 롤라와 그리고 쌤. 또 한 사람의 세미입니다. 네. 롤라는 사랑 때문에 히스테리에 빠져버립니다. 네. 세미는 자신의 인종적인 컴플렉스 때문에 폭력에 빠져버립니다. 그쵸. 롤라는 호모포비아,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롤라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그랬다 다시 더 절망적으로 사랑하고 절망 속에 히스테리에 빠져버리는 것은 그가 바이섹슈얼, 동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네. 그가 에이즈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시다임에도 불구하고 왜 말을 하지 않고 나와 관계를 맺었냐는 것입니다. 네. 그 근저에는 동성 연애제들에 대한 증오와 그리고 공포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미는 그 인종적인 컴플렉스 때문에 인종 편견주의, 레이시즘에 빠져버립니다. 자, 이것은 바로 제가 앞서 얘기 드린 유럽의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롤라는 에이즈에 대한 근심을 상징하는 것이며 세미는 유럽이 하나가 되면서 유럽 통합이 벌어지면서 이시가 되면서 이른바 시작된 반시오니즘과 백호주의, 백인 선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은 남자이면서 여자로 그 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둘과 관계를 맺지만 이것은 뒤집으면 동시에 이것은 그가 양쪽 모두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은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스릴꼴라르는 혼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장은 유럽의 타자, 프랑스의 근심인 알제리에서 에이즈에 걸려 그래서 그 공간으로부터 타자가 되어서 유럽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에이즈는 스릴꼴라르는 그 에이즈가
사랑의 문제이며 정치의 문제라고 네.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제목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 영화 제목은 우리나라의 세베지 나잇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의미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세베지 나잇을 만약에 불어로 옮겨야 된다면, 그러니까 영어의 의미 그대로 옮겨야 된다면 레니 소바주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화의 불어 제목은 레니 포브입니다. 예. 포브는 야만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야수들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복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수들의 밤은 장의 밤이 아니라 즉 세미와 롤라의 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밤입니다. 유럽의 에이즈와 인종평등으로 가득 찬 그 야수적인 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회화의 야수파들, 그러니까 피카소로 예. 상징되는 이 회화의 야수파들, 그러나 이 야수파들의 그림이 제3세계, 그것도 아프리카와 중동의 문화를 가져온 이 그곳으로부터 온 문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이즈의 문화와 에이즈의 편견을 시릴 꼴라르는 동시에 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릴 꼴라르는 이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살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그는 아주 슬프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타자들과 살려고 하는가? 유럽은. 여기서 꼴라르는 결론을 맺습니다. 꼴라르가 훌륭한 것은 그는 그것을 증오나 저주로 담지 않고 슬픔과 희망으로 담아낸다는 것입니다. 네. 장의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 바이러스가 내게 사랑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는가? 그는 HIV의 양성 환자들을 죽음이 아니라 삶과 연관지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릴 꼴라르는 그의 마지막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에서 가이디 시네마는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만일 다른 방법으로 이 영화를 찍는다면 어떻게 찍으시겠습니까? 꼴라르는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또 한 편의 영화를 찍을 시간이 이제 남아있지 않군요. 그리고 꼴라르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비지 나잇은 여러분들은 그것은 눈물을 흘려야 될 영화고 분석을 해야 될 영화가 아니며 그것은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될 영화입니다. 우리가 꼴라르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안녕 시릴 꼴라르.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성일 씨.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딱 한마디가 생각이 났는데요. 낯선 이방인 같은 병. 아마 시릴 꼴라르는 그 룰루의 말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담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세베지 나잇의 라바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Là-bas dans la ville, quelqu'un cherche ta trace. Là-bas dans une île, quelqu'un se couvre de strass. Tu sais, c'est si dur d'apprivoiser l'éphémère. Tu sais que c'est dur de croire à quelque chose. Là-bas, sous la pluie, quelqu'un danse avec moi. Là-bas, dans la nuit, quelqu'un s'endort avec moi.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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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à-bas dans un train, quelqu'un caresse mes mains. Là-bas dans un port, quelqu'un me murmure encore. Tu sais, c'est si dur d'apprivoiser l'éphémère. Tu sais que c'est dur de croire à l'éternel. Là-bas sur les flots, quelqu'un s'épuise pour moi. Là-bas sous l'assaut, quelqu'un se blesse pour moi.